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민석 원장께서 처음 제가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래도 정부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 조심스럽거든요. 특히 또 제가 선거 관리 업무가 우리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정당 행사에 이렇게 제가 불려다니면 우리 크게 정당이 한 5개 되잖아요. 그때마다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워낙 주제가 자치분권이라는 게 분명히 뭔가 우리가 만들어낼 가치이긴 한데 워낙 자기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또 이 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많으니 와서 당원들 혹은 일반 시민들께 그런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소위 한 분 한 분 이 강사분들이 훌륭한 분들인데다가 이분들이 다행히 수도권에서 지금 자치단체를 하고 계시는 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지방에서 가신 분들이 다 골고루 배치가 돼 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균형감을 갖고 받아주실 것 같아서 좀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왜 자치분권이냐, 뭐 또 균형 발전이냐는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조금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뭐 소위 광화문에서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오고 그래서 정권을 바꾸고 하는 이런 혁명적 열기 속에서 이걸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운영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매력적일 리가 없습니다. 뭐 시원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왜? 절차를 다 거쳐야 되니까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잘 살고 힘있고 조금 여유가 있었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이든 자발적이든 혹은 어쩔 수 없는 제도적인 설계에 의해서든 간에 그분들이 좀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이 골고루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기본 토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복지국가 지금 나아가서 포용국가로 가겠다고 이제 그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핵심 뭡니까? 여러분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어디에 살더라도 대한민국에 살면 아파서 병원 못 가서 그냥 죽거나 혹은 정말로 배가 고파서 굶어서 그렇게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거나 혹은 아이들 학교 보낼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내 아이 학교를 못 보내듣는가 적어도 그리고 겨울에 날이 춥거나 여름에 그런 폭우 속에서 피할 집이 없어서 주거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렇게 쓰러져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건 적어도 막아줘 주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러분 기준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그랬을 때 최근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이주 노동자들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적어도 여기서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 플러스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여러한 정도의 기본 보장을 받아야 했다.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실질적으로 행정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저 어디에 섬에 있든지 혹은 수도권 한복판에 있든지 다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려야 될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무슨 경제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마 거의 대한민국의 소수 이른바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10개의 계층으로 나누었을 때 상위 10%나 혹은 20%에 해당되는 분들을 빼고는 모든 삶의 하루하루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또 분노스러운 그런 장면을 느끼셨을 겁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지하철 타시고 난 뒤에 제발 맨날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들어 하는 분 중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분도 있고 하지만 얼굴이 편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일상적인 삶 자체가 그렇게 힘들고 또 답답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소한도 그런 최순실이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런 남북 관계가 풀려서 전쟁이라든 직접적 위협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구조적 요건이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가 이런 경이로운 성장을 지난 한 20년간 되풀이해 온 건 맞습니다. IMF 이후로 서서히 성장률이 꺾여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 4% 성장을 하니까 당시 야당이 난리 났습니다. 우리 고도 성장의 기운을 다 깎아먹고 뭐 하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만 그대로 졌던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그게 3%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떨 때는 2%대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 경제학을 해본 분들은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장률이라는 게 그게 뭐 대단하냐라고 하지만 객관적 성장률에 드러난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일종의 규모, 그 규모가 굴러가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 등등의 이 경제 성장률이 0.1%가 오르고 내리고 많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쭉 매년 지금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18년에 3.0 잡았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2.6%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각종 국제기구들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사회 자체의 활기는 물론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일할 기회, 또 젊은이들을 위한 무슨 다양한 취업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어디선가 일을 하면 그만한 부가가치를 내고 또 거기에 땀 흘리는 것만큼 대가가 돌아가는 이런 거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그냥 여기 뭐 애기 어머니도 아빠하고 같이 오셨던데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제가 1956년생인데요. 제때 100만이 조금 모자라게 나왔습니다. 이른바 베이비 부모들이죠. 6.25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거기 아기들이 많이 출산하기 시작하는데 55년부터 63년까지인가요? 거기 우리가 이제 소위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제가 한번 봐요. 저희들 때는 평균 1년에 100만 명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뒤로 이어지는 한 30년 동안에 한국 사회를 고도 성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강한 에너지가 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00만이 태어난 나라에서 지금 금년에 35만 명이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35만 명. 이 자리에 오신 시민들 중에서는 아마 자기 또래 때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올해 대학 지원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얼마쯤 됩니까? 수능시험에 원서 내신 분 대충 얼마쯤 돼요? 한 58만쯤 됩니다. 58만쯤 되는 친구들이 지금 이번에 입시를 치겠다. 물론 거긴 재수생이 있기 때문에 딱 한 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매년 그 규모가 미뤄진다 보면 지금 그 또래들이 58만에서 60만, 58만은 수험을 치는 사람이고 대학을 안 간 사람까지 보면 그 또래들은 지금 한 70만 정도 태어나지 않았겠어요? 지금 대학생 20살쯤면. 그런데 불과 지금 금년에 그 20년 사이에 지금 35만 태어납니다. 오, 여러분 감이 오죠? 지금 상당 부분 이 교육과 관련된 산업은 물론이고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이걸 끌고 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70만 정도에 맞춰서 해놓았던 각종 학교 시설이나 투자들은 어디 가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 유치원들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아이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선 국공립에 우선 배정할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그걸 원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죠? 그럼 나머지는 유치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학생은 없어요. 시설은 지금 한 70만에 맞춰서 해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0 정상적인 국가라면 합계 출산율이 2.1 정도가 돼야 그게 쭉 크게 인구가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 수준의 유지가 되는 건데 2.1 지금 1.0이 무너졌습니다. 정확하게 이 이후로 이 모습을 보면 2100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물론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혹은 다른 변화는 오면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얼마 됩니까? 2천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인구가. 지금 5,100만이잖아요. 2천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일자리부터 복지체계 무엇이 지속 가능하겠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주저주저했던 우리 사회의 각종 지표들 중에 특히 노령화 문제는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 소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출산율과 실질적인 2060년까지 가기도 전에 우리가 2025년 초고령 사회 저기 20%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는 그건 아직은 지공거사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저도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여할 여지가 이제 없어진 나이가 됐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저 감당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주변에서 느끼고 실감하는 문제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일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쭉 보세요. 지금 우리는 점점 청년 실업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계 경제가 내년부터는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지만 금년까지 보면 각 나라마다 다들 청년 실업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 그 중에는 물론 사실상 구직을 하다가 담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거꾸로 고용률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4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일반 어른들은 지금 우리가 70%가 조금 안 되거든요. 한 66% 내지 7% 될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고용률은 여러분 고용률은 내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취업률은 고용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 23%, 고용률은 한 40%좀 넘는 수준이니까 이 세대가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 열심히 해, 우리 때는 열심히 하면 잘 됐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떤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계층 간의 양극화가 너무너무 커진 겁니다. 그저께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에 국회에 와서 쭉 설명을 하실 때 가장 말씀하신 게 두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불평등이 고초가 됐습니다. 이 계층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하고, 그런데 어떤 국가가 되면 이 문제를 풉니까? 포용국가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처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 꿈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으니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한 설득, 국민들의 이런 삶의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다행히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평당 7천만 원뿐 아니라 1억짜리 아파트가 나온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가지면 뭐예요? 우선은 이제 내가 거래를 해서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그 다음 취득세를 내고 매년 뭐가 나옵니까? 재산세가 나오죠. 재산이 다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얼마 이상의 기준을 넘으면 거기다 뭐가 더 부과되죠?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그게 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과표 3억 이상 이러니까 우리 집도 3억이 넘는다라고 생각하죠. 뭐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한 가구에 한 채, 즉 그게 9억입니다. 9억까지는 한 푼도 안 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9억이 넘는 주택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보통 요즘 강남은 기본 20억이더만요. 특별히 강남이라고 해서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만 이렇게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든가 정책이 어떻게 제대로 골고루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왜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평당 7천만 원 할 만큼 그 아파트가 시장의 법칙을 몰라서 그래. 그건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예를 들면 나와 내 친구가 똑같이 어느 날 같이 결혼하고 비슷한 시대에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둘 다 한 분이 교사라고 칩시다. 한 분은 서울 강남에 그 당시 우리도 별로 어렵지 않게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한 10년 정도 융자를 받고, 또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제가 대구에서 했으니까 대구에서 둘이 샀다고 칩시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예를 들면 한 20년이 지난 지금 얼마쯤 차이가 날까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3배면 4배쯤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쟤는 운이 좋아서 서울에 살더니 그래 잘 됐구나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내 불운을 탓할까요? 아니면 무슨 놈은 정부가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하기에 이 모양이라고 나갈까요? 흔히 뭐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야기에 하나가 딱 빠졌죠. 공급을 확대하라. 공급을 확대하면 해결된다. 쉽게 하면 우리들 인간이 다 이기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덕 선생님처럼 행동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진 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건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 방법을 두고서 계속 무슨 정책을 품어내라는 건 좀 솔직하지 않죠. 그중에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그 비밀을 알아차렸죠. 뭐야? 자기 돈을 저축을 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누구 돈으로? 은행 돈으로. 원래 그 은행 돈 어디로 갔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일자리 많은 기업이라든가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그 투자가 엉뚱한데 아파트로 갔어. 그랬더니 앞으로 대출 안 해줍니다 하고 딱 잘랐더니 드디어 인간의 욕망을 못 막는 이상 이 경제에서 부동산을 못 잡는다고 그렇게 전문가라는 사람 떠들었죠.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뭐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잘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얻었으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전부 다 중앙정부는 한 푼도 손대지 않습니다. 다 지역에 돌아갑니다. 지방재정에 보태라고. 그 정도 내는데 세금 폭탄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이 난리를 쳐서요. 겨우 지금 걷어들이는 수준이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그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MB 때 깎아주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사회정의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상식의 감정에 이게 어느 정도 합치느냐 아니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다 당당하고 내는 거 아니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막 대학에 올라왔던 75년, 76년에 보니까 제가 서울 강남 이래 버스를 타고 가보면 지금 노량진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저 잠실 쪽으로 다녔는데 거기까지 약 30분 정도 걸렸어요. 버스로. 지금 1시간 더 걸리죠. 그죠?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 넓은 지금 강남대로 근처에 빌딩이라고는 강남구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지금은 교보생명이 된 그 자리에 제일생명이라는 거 하나 있었고 압구정동에 아파트 있었고 그다음에 강남구청 조금 지나가면 AID 아파트라고 AID로 자금을 받아서 지은 아파트 있었고 그 외에 봉원사 있었고 코엑스 막 짓고 있었고 그다음에 잠실 벌판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넓은 과수원 밭에다가 누가 투자를 해줬습니까? 국가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 혜택을 그분들이 가지면 아까 이야기한 이런 정도 지금쯤은 리턴할 정도는 해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재산세에 대한 기준은 각 나라마다 대충 1% 정도입니다. 1% 시가에. 여러분 저 친척들이나 친구들 중에서 미국에 가서 야, 그 친구 돈 많이 벌었어요. 1년에 한 200만 불짜리 저택 오번에 샀다더라. 죄송합니다. 200만 불짜리 저택 샀다더라 하거든. 그 사람이 아파트를 산 게 그 저택을 산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1년에 뭐예요? 2만 불을 재산세로 낸다는 것을 여러분 하세요. 보통 우리 미국 봉급자들이 평균 연봉이 5만 불이 안 됩니다. 근데 1년에 2만 불을 재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 집을 샀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자신이 없으면 뭡니까? 자기가 옮기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거짓말 그만하라 그랬어요. 물론 전문가 논쟁이 있겠지만 우리는 좋다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이 현재 얻은 그 이익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이익을 나눌 정도의 최소한도의 합의는 이루어 달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하신 대한민국 위기 중에 하나가 국토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사실은 이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 정권은 안보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 너무 많은 사람, 시설 이런 등등이 사회적 자원이 집중하면 북한으로부터 거리가 짧은데 너무 위협에 많이 노출되니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자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대문 안에 있는 학생들 학원을 다 사대문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여러분이 아는 종로학원, 대성학원 이런 학원들이 전부 다 사대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다 내보냈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때도 더 이상 대학을 억제했습니다. 신규 설립을. 이러면서도 77년, 6년에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있고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20대 내지 30대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비교해서 나오는 건데 인구 소멸 지수가 한번 보세요. 아주 0.5 이하가 되면 이건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 고향에 가끔 한 번씩 가보십니까? 아마 이제 주로 젊은 분들은 뭐 이제 고향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저희 또래까지만 해도 다 이제 뭐 대학에 올라오면 서울에 한 동기생 중에 한 3분의 1은 다 시골 학생입니다. 그래서 하숙을 하거나 기숙사를 가거나 그 당시엔 기숙사가 거의 없었으니까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일한 경제적 토대는 소위 입주 과외를 하거나 혹은 뭐 그 당시에는 알바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 이런 자리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시골서 주로 그 소위 학자금을 이른바 향토장학금이라는 학자금을 가지고 유지를 하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자기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도시 태생이 되니까 이젠 시골에는 더 이상 사람이 내려가지도 않고 뭐 거긴 뭐 아기는 당연히 안 태어나고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겠습니다. 1년에 단 한 명도 아기도 태어나지 않는 작년에 군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한 군에 한 명도 안 태어났어요. 1년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겠습니까? 산부인과는 당연히 없고 소아과도 없는 데가 많아졌고 뭐 산후조리원 물론이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어려워지죠. 안 가죠. 그래서 요즘 각 지역이 그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컬링 이번에 저 동계올림픽에 막 온 국민의 사람은 컬링 있죠. 의성이라는데 한때 대한민국 미작 생산 1, 2위를 다투던 큰 넓은 낙동강에 있는 넓은 말하자면 평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구 소멸 지역 1, 2, 3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없어요. 가보면 제가 작년 3월에 있었던 그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 쭉 지원을 한번 다녀봤는데 사람을 만나긴다는 게 거의 힘듭니다. 자, 이런 지역이 공교롭게도 지금 보세요. 공교롭게도 여기 경상북도 지역, 경상남도 지역, 그 다음에 전라남도하고 해안가 지역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들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위험 진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수도권하고 여기 지금 부산, 경남, 울산권 여기 조금 하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사실은 이 통계는 되고 향후 30년 이내에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 못 보셨지? 가끔 왜 다큐멘터리 보면 일본 이렇게 도시 모습들 보이죠? 그럼 막 비지요. 집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려앉고 이런 거 보이죠? 이제 우리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전국 시군구입니다. 그 중에서 10곳 중에 4곳이 30년의 소멸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혹시 수도권에서 대부분 오셨을 테니까 그게 뭐 우리 삶이 무슨 관계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지면요, 여러분 감당을 못 합니다. 저도 어쩌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무슨 저 하실 때 성남공항을 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막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정부 의전 때문에 나가야 되잖아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막 빠르면 새벽에는 나갈 때는 한 30분, 35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거의 2시간씩 걸립니다. 그거 어떻게 살죠? 모든 길이 막히더구만요. 내비로 요리가 데려다 가니까 거기도 막히고 왜 너도 나도 전부 또 내비로 그것도 다 몰리대요. 그 이렇게가 어떻게 살죠? 늘 막히더구만. 자,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수도권으로 다 오니까요.
제가 있는 대구 같으면 1년에 한 10,000명 가까이가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그랬더니 어젠가 어느 지역에 부산도 1년에 한 10,000명 가까이, 부산도 대한민국 2위 경제권인 부산도 1년에 10,000명 가까이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난대요. 그럼 어디 갈까요? 그 젊은이들이 거기서 나와서 대구, 부산 같은 데서 10,000명씩 떠나 어디 갈까요? 한 1-2천 명은 뭐 인근의 어떤 다른 산단 지역으로 간다고 치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옵니다. 그 사람들이 집 마련할 수 있습니까? 수도권, 서울 안에는 인서울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갈까요? 그것도 경기도 요 가까운데 안양이나 과천은 못 들어오잖아요. 어디까지 옵니까? 수원 남쪽, 더 용인 남쪽 정도입니다. 그럼 무슨 수단을 동원해도 자기 직장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 반 잡아야죠. 퇴근길 1시간 반 잡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광역버스에 입석을 허용하느냐 마느냐가 그분들한테는 삶의 중요한. 저는 뭐 현장 때문에 가보면 그 얼굴에 피곤에 찌들어서 안 자는 사람이, 안 주무시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이들의 삶을 계속 이 상태로 방치해놓고 무슨 다른 이야기들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생활 여건이 어느 정도 악화가 됐습니까? 여기 이제 이런 모습은 많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름에 이제 혹시 휴가 가시다 보면 옛날에 그 수백 명의 어린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잡초가 되고, 그죠? 무슨 옛날 무슨 그거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 봤을 때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이 31%,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6%, 소아과가 없는 시군구가 시군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3만에서 5만에서 10만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구는 빼고.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자꾸 가라, 젊은이들이요 농촌에 도전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농촌 청년들은 결혼들 하기 어렵죠. 농사가 제법 있고 살림이 튼실해도 없습니다, 결혼하겠다는.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결혼 이주 여성들하고 주로 하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따뜻한 애정으로 부인을 맞은 게 아니니까, 물론 뭐 그런 분들이 왜 없지는 않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자꾸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아이들 교육 같은 거는 제대로 팽개치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애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런데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계시면 혹시 또 전교조 쪽에 하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아이들은 자기 엄마로부터 어떤 언어를 배울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같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우리 모국어를 습득하고 활용을 배워야 될 시간에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못 따라가면 언제 따라잡을 수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결혼 이주 여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해외 근로자 등등이 한 230만에서 250만 정도 봅니다. 그 아이들 이제 자녀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지금 몇십만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중앙에서 기획을 하고 중앙에서 세금 등을 통해서 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너는 요구해, 당신들은 이거 먹고 살아, 당신들은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서 돈을 조금씩 제 표현은 동량적 주듯, 안 돼, 그건 너무 많아, 사람은 그만 뽑아,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끌고 가보니까 옛날엔 그게 효율적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감독하고,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안 되니, 그중에서 특별히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우리는 그런 나라 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공공선이. 그러니까 뭐예요?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올 수 있는 찬스 혹은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찬스는 먼저 가져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 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요, 그걸 어느 개개인의 도덕의 문제로 팽개쳐지는,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연대성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도권에 사니까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뭐 그러다 다 수도권에 몰려 살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자제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는 여기서 왜 일자리가 없는데? 그나마 일자리를 만들 여지 자체가 인데 더 이상 공간조차도 없는데 수도권에. 그 수도권에 그냥 빈틈만 나면 아파트만 지으면 다 해결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더불어 생각하는 그런 공공성과 연대성을 같이 만들려니까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방에다가 많은 권한과 재원과 그걸 주되, 지난 좋든 싫든 간에 이 해방 후에 우리들이 발전 전략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한 똑똑한 맏아들 키우기 전략이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거들이 나버렸어요. 균형 전략입니다. 또 균형 전략을 균형 발전을 하지 않고는 아까 이야기한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를 어떻게 중앙정부가 다 져요? 어떻게 수도권이 혼자 다 책임을 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야, 자치분권 해봐야 그 시골의 동네 유지들 잔치해, 자기들끼리 돈 나눠 먹고 예산은 공무원하고 짜고 짬짬이 하고 막 이런 비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네가 시골에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약속했잖아요. 내셔널 미니멈. 우리 국가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해주어야 할 복지, 행정, 교육, 문화, 그건 누가 책임질까요? 도저히 이렇게 중앙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은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자치분권, 그 지방의 적절한 자신들의 판단,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될 사업, 자신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재정, 이걸 만들어주지 않은 게 자치분권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수평적으로 권한과 돈을 넘기니 너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것도 수도권에 가까운 쪽과 수도권에 멀리 떨어진 쪽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보자라고 나온 게 지난 9월 6대 전략과 33개 과제라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대충 알만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조금 개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그리고 지난 30년 만에 지난 10월 30일 뭐 며칠 되지 않았죠. 경북 경주에서 전국 시도지사님들, 시군구 구청장님들, 시도의회 의장, 또 시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기초의 시군구의회 의장 및 의원님들 모셔놓고 우리가 그걸 발표를 했죠. 대통령께서 큰 대강, 이젠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공화국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그중에서 돈 문제, 재정 문제는 대한민국의 막강한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잖아요. 그 기획재정부와 저희들 사이의 조정을 국무조정실장께서 하셨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발표를 하고 저희들은 권한을 상당히 넘기는 것들을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선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감당하는 돈 넘기는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뭘 어떻게 하겠는가를 한번 해볼게요. 국민주권 구현인데요. 여러분 뭐 대충 여기서 시민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우리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충 알만한 내용인데 그게 의외로 제도화 안 돼 있었어요. 그 제도화된 내용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우선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했습니다. 그동안은 조례 말이에요. 우리 동네만 통하는 우리들의 법, 그게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조례라는 거를 주민들은 야 이거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 이상하게 공무원들하고 뭐 저 유지들이 뭐 짜고 하는 것 같은데 저거 감사 좀 한번 해보자. 그럼 주민들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무슨 방법이 없어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어디 단체장한테다가 청원을 해야 돼요. 그럼 단체장이 뭐 말 되네요 하고 기초의회든 광역의 의회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방법을 왜? 주민들이 주민의 일들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뭐 때문에 그 단체장의 의견을 구해야 돼? 직접 조례를 낼 수 있게 했어요. 조례 발언제도.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도 밤 11시 넘어서 몇 데시벨 이상의 그러한 소음을 내는 어떤 일체의 행위를 중지시켜 주시오. 그 왜 무엇 때문에 그걸 중간에 허락을 받아야 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주민 대표기관인 구의회라든가
이런 데다 제출해서 직접 심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감사. 저게 아무래도 이상해. 왜 저거 이상하게 헐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니까 이 감사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는데 동네 유지들이 거기다가 악착같이 골프 연습장을 세운다. 막아야 되겠어.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절차에 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못 막았어요. 해주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되 앞으로 이런 소송을 낼 때 지금까지는 다들 19세가 중심이었는데 이 부분은 18세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왜 신문에서 비아냥거린다고 고3생들 공부하기 싫으면 몇 명이 모여서 뭘 낸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바꾸어 나가는데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기억나시죠?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 소위 말해서 무상급식 문제는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나는 반대한다 라고 해가지고 서울 시민들한테 주민투표를 붙여서 내가 과반이 안 되면 물러나겠다 뭐 이랬는데 과반은커녕 투표자 자체가 3분의 1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안 되면 개표를 안 하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러나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럴 건 아니다. 그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필요가 있고 또 적어도 주민 투표까지 청구된 안건이라면 개표를 못하게 하는 건 곤란하다. 다만 개표를 해서 그 결과가 적어도 전체 우리 주민들 숫자의 얼마 이상이 되면 그것은 유효한 것으로 그 투표의 내용들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결정을 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왜 어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우리 지역 살림의 구체적인 주인은 주민이면 되잖아요. 이때 주민이라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 뭐야? 지금 여기 점차 어떻게 됩니까? 여기 와 있는 이 우리 국민이 아니지만 뭐예요? 해외 외국인들 중에서도 우리 주민인 사람들이 있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도 점점 이제 발언권이 커져갑니다. 이건 말이에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세요. 우리를 강제징용 끌고 가고 정신대까지 끌고 갔던 그 시기에도 보면요. 일본에서 그 무렵에 그 지역 단위, 로컬이라고 합시다. 그 지역 단위의 대표성에 조선인 대표를 집어넣어 줍니다. 주민으로서. 그 무렵에도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분이 왜 외국인인데 이래 생각을 하면 우리 동네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교포들 한때는 60만 가까이 됐습니다만 지금 좀 줄었겠죠. 그분들의 참정권 문제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논리가 됩니다. 너가 좋다.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거기 사는 주민이잖아. 그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게 우리 논리예요. 여러분들도 이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합니다. 시도에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이재명 지사님께서 요구를 하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자 서울의 부시장이 세 분입니다. 한 분은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입니다. 한 분은 서울에는 각종 시설 공사 뭐 이런 게 많죠. 소위 이제 제2부시장이라 그래서 이분은 주로 건설, 토목, 시설 관리 이런 쪽을 담당합니다. 워낙 크잖아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시장의 중요 특명사항을 하는 소위 정무부시장입니다. 이분은 이제 시장님이 임명을 하죠. 두 분은 직업 공무원 중에 임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 박원순 시장님이 나는 그 앞에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표방했다면 나는 관광과 문화의 서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외에 나가서 나를 대신해 가지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거나 서울시에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해외에서 유치를 하거나 혹은 좋은 뭐 예를 들면 문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는데 맨날 시장에 내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특임 부시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울시면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좋다. 전국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요즘 또 우리가 지자체 단위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뭐 대북 사업도 많이 하겠다 그러는데 맨날 뭐 도지사나 시장이 북한에나 가 있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자매결연 도시에 또 가야 되고 이래서 안 되니까 자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있대.
어떤 그런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분들을 한 분씩 더 주자.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전부 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 부지사 한 분에다가 그 특임부지사 한 분, 두 분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아니다. 좋다. 그러면 한 분 더 늘려줄게 라고 했더니 서울과 경기가 500만이 넘는 데는 특별하게 예외를 다오 이래서 할 수 없이 400만 원을 했다가는 부산시 문제가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잘랐어요. 부산시가 성장하면, 인천시가 성장하면 당신들도 하나 더 가져가고 했더니 또 인천시장님하고 부산시장님은 그걸 370만 원 낮추자 이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여러분 또 지방의회 사정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은 누가 임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엔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돼 있죠. 그분들은 다 단체장이 임명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단체장이 있는 그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자네 그거 가서 조금 단회하고 잘하는 또 누구야? 뭐 친척 누가 의원이 되셨지? 그 의회에 가서 일 좀 하시게. 이를 보낸다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사실은 뭐예요? 의회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감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감시 기능이 없어지는 거라. 왜? 나 돌아가야 되잖아요. 나 돌아가면 저 단체장 밑에서 나 승진도 해야 되는데 깐깐한 감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인사를 광역은 직원이 한 100분 돼요. 그러니까 임용을 하더라도 쭉 승진을 하다 보면 소위 공무원은 또 때가 되면 일을 열심히 승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여지가 있어요. 10대가 100 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기초 시군구의회는 평균 직원이 20명이에요. 어떻게? 20명 가지고 딱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년 지나면 내후에 한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계단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한 30년 지나면 뭐 이렇게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시군구의 의장님들 보고는 그러면 당신들의 그 자원을 공동으로 뭐 예를 들면 군포시의회, 과천시의회, 안양시의회, 시흥시의회가 전부 공동으로 뽑아서 그래서 당신들끼리 직원들을 때가 되면 인사교류도 하고 하는 것을 약속하세요. 그 대신에 요즘처럼 문제가 되는 친인척 뽑는 게 안 되니까 전부 다 반드시 공개 채용을 하고 그 공개 채용하는 원칙과 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내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인재를 뽑겠다면 그 플러스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특징적인 어떤 자격을 요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의회가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보통 기초의회는 한 15분 내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광역의회는 뭐 서울시나 경기도는 한 100분 가까이 되고 나머지도 평균 한 30분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나도 보좌관 주세요.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6급 비서관 뭐 막 이러는데 우리도 주세요. 이제 그렇게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로 누굴 쓸까요? 그죠? 조카, 그동안 신세 많이 짓던 사람 아들. 이러면 또 젊은 애들 가서 상처만 받는 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구의회가 한 15분 되면 평균 의원 몇 분당 한 분의 전문위원을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임기로 채용을 해서 그래서 그 풀리스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면직이 되는 그런 일종의 막 기간제 채용 전임제 공무원이라 할까요? 그런 식이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자격은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석사학위 이상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근무 그래야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 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 하는 젊은이들이 뛰어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을 우리 지역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쭉 자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목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보다도 이런 부분은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의원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나 혹은 뭐 가까운 친인척에 의해서 이렇게 세습되거나 혹은 픽업된 의원들도 제법 있지만 일본은 놀랍게도 이렇게 풀뿌리에서 시작을 해서 저 밑에 현 의원도 하고 그렇게 성장해서 일본 국회의원 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 가끔 만나보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특별한 아우라는 없지만 정말 얼굴에 써놨어요. 성실, 건면, 정직. 왜? 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겠어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국제회의 같은 데 가면 그 사람은 무슨 크게 내세울 게 없잖아요. 자료를 이만큼씩 읽고 오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책에 그런 게 있었는지를 우리 모르고 적당하게 그냥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민주적인 정치에서 우리들의 대표자들을 성장시키고 그분들을 정치적 지도자로 키우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핵심은 우리가 돈과 권한을 내주면 누가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에이, 우리 당 출신 단체장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닌데 왜 옆에 누가 붙습니까? 꼭 옆에 선수들이 붙죠, 그지?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닌데, 그지? 선수들이 붙죠. 나중에 보면 뭐예요? 누가 어느 순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누구도 모른 채로 흘러간 결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막 분노를 터뜨릴 만한 그런 행정들, 어이없는 행정들 보죠? 그 누가 이제 앞으로 돈도 권한도 다 주는데 그럼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다 그랬겠지. 그건 집에 가서 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요 지역에는 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 지역엔 차라리 직업 기술 학원이 더 필요하다. 그 판단을 중앙에서 왜 해요? 해당 지역에도 누구보다 잘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 산림 보호 및 그걸 종묘를 잘 키우는 그런 육성 요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쪽에 공무원을 더 뽑겠다. 그런 결정을 누가 할 겁니까? 왜 그걸 중앙에서 해요? 우리 지역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1차적인 행정의 책임은 지방이 주라. 왜? 돈도 주고 권한도 줬으니까. 그 대신에 어디선가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거기 늘 정의가 실현된다. 이건 보장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 따라서 지방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국회의원들 감시 당하듯이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직접 의정활동 뭘 했는지 봅시다. 그동안 지난번에 우리 그 예산 어떻게 처리한 거 봅시다 라고 다 공개하세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윤리특위도 받으세요. 그런 게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만은 그동안은 우리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자기 국가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집행 결정을 하는 건 현재는 국무위원회입니다. 그죠? 국무회의죠. 저도 이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대신에 국무위원 김부겸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중에서 행정 안전 업무는 저한테 맡겨진 겁니다. 그중 외교 업무는 예를 들면 강경화 국무위원 강경화한테 맡겨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막강한 시도지사님들은 자기들이 뭘 책임을 지고 그 국민의 귀한 삶을 사는데 뭘 국가 운영에 뭘 말할 기회가 없어. 지금 우리 헌법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건 그냥 지방 자치일 뿐이야.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의 목소리와 중앙이 뭔가 의견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교류하는 역할을 잘 조정하라고 있는 게 행정. 지방자치 옛날에 우리가 행정자치부잖아요. 저희들이 하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과 시도 단체장들이 함께 시장하고 지사님들이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협력회의를 구성을 하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뭘 중요해? 이 제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답답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 지역에 특유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있다는 거죠. 대통령을 의장 그리고 국무총리와 시도 지사협의회 회장 이번 금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맡았습니다만 두 분을 부의장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체화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경기도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아세요? 두 단체 사이에 걸린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교통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경기도 입장에서는 버스가 광화문까지 쫙쫙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딱 노선이 아주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 주민들은 뭐예요? 직장은 서울에 있지만 집은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출퇴근하기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중년에 환승을 해야 되겠는데 환승센터에 불편합니다. 제대로 비피할 수 있을 수 없어. 겨울엔 추워.
그러면 저 사당역 같은데 환승센터 하나 지어달라 그랬더니 경기도는 지어줄, 왜? 대부분 자기 주머니니까 투자를 하겠는데 자치법에 의하면 경기도 돈을 서울시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 말은 되잖아요, 그지? 경기도가 거기 그건 못하게 돼 있어. 또 같은 지자체인데 경기도가 돈을 내서 서울 보고 지어주시오 이렇게도 못하게 돼 있어. 그 서울시장님 보고 그거 좀 투자하시죠. 아니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 뭘 투자하기도 바쁜데 주로 경기도민들이 쓰시는데 그것까지 왜 서울시민 보고 서울시 보고 책임지를 합니까? 이러더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광역교통위원회라고 국가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모여서 한번 방법을 생각해봐. 그러면 땅은 서울시가 내고 건물은 국가와 경기도가 해서 짓고 시스템 운영은 어디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끼리 하는 이런 것들을 서울경기연합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도권 광역교통 위원회 이런 걸 당신들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가지고 성공한 예가 들어있어요. 일본에는 간사이니까 지금 현재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끼리 특별히 없어. 오사카부예요. 그 다음에 무슨 옆에 있는 무슨 와카야마 시고 무슨 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특별하게 그건 없지만 우리끼리 무슨 연합을 만들어서 뭐 공동사업을 추진해보죠. 여러분 아시는 지금 여러 가지 힘들지만 간사이 공항 뭐에 대한 무슨 투자라든가 이런 거 그 결정을 하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구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단체 예를 들면 수원시 또 용인시 또 고양시 성남이 지금 90 조금 모자래 아직. 또 창원시 이런 데서 이 시장님들이 맨날 저보고 하는 소리가 왜 다 제한되어 있거든요. 인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기초단체는 뭐 예를 들면 부시장 수는 몇 명으로 한다. 그 다음에 밑에 실국장 수는 몇 명에서 몇 명 사이로 한다. 이래 하다 보니까 늘 지금 시장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3만 시군하고 왜 똑같이 취급하냐 그건 아니고 그런데 자신들의 좀 결정권, 재량권을 더 달라고 해서 이렇게 도입한다고 써놓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특례시를 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중앙정부, 시도, 특례시, 시군구 이렇게 많아? 읍면동 우와 이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행정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 그래서 그런 행정 조직의 단계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도시에는 조금 특별한 권한 예를 들면 40층 이상 건물을 짓는 허가권을 도회가 아니라 이 도시 시장님이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창원이라는 도시가 그냥 탄생한 게 아니라 옛날에 구 마산시, 구 진해시, 구 창원시가 합쳐져서 한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도시 지역도 많이 넓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옛날 구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윤곽도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넘어서서 뭘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자기들은 불리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린 독립해 주세요. 광역시로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상남도가 너무 힘들잖아요. 주요 세수라든가 인구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 수원 광역시 독립하고 예를 들면 성남 광역시 독립하고 용인 광역시 독립하면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살리면 어떻게 해? 뭐 가지고 저 포천, 가평, 양평 뭐가 먹여 살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다. 그래서 당신들이 전체적인 이 통제는 시도지사님들한테 받고 다만 그 도시가 다른 시군하고는 다른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게끔 좀 권한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인데 여러분 이건 설명을 해서 잘 모를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동안은 뭐예요? 국가에서 전부 세금을 기본적으로 거두어요. 그리고 지방은 뭐예요? 지방세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눠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부세입니다. 지방에다가 반드시 국세가 거쳐지면 그 중에 몇 퍼센트 정도는 반드시 지방에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19.24%라는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칸막이를 쳐서 이 돈은 딴 데서 못 쓰고 반드시
시도교육청이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니까 그거는 하여튼 20점 몇 %가 돼서 들어가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교육재정 교부금은 왜 학생 수나 뭐 이런 거 시설 가지고 딱 나누면 되는데, 교부세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교부세라는 거는 그 인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면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산출하는데 세금 얼마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재정 자립도라고 들어보셨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도가 그 지역 공무원들 봉급 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데가 있다고 들었죠? 그 재정 자립도에다가 안 되겠다, 재정 자주도라고 해서, 그런데 돈을 줄 테니까, 국가에서 줄 테니까 당신들이 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좀 살 길 한번 찾아봐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만큼을 중앙정부에서 보태주는데, 그중에서 서울시 시하고 서울시 구는 다 빠집니다. 왜? 스스로 세금 걷어서 지방세 걷어서 충분히 남거든요. 빠집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청,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 말고 경기도청은 안 줍니다. 그건 왜? 충분히 남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기초 중에서도 아까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 화성시가 더 갖다 빠졌을 거예요. 여기도 안 줍니다. 요거 좀 물 좀 주세요. 그걸 교부세, 불교부단체라고 합니다. 왜? 그분들은 없어도 자체 세수로 충분히 먹고 살아요. 나머지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인구, 면적, 지역의 시설 이런 거를 다 합쳐서, 그래서 그걸 쫙 나눕니다. 바로 그 교부세라는 게 있는데, 그 돌아가는 몫으로는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러분 매칭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매칭. 예를 들면 유치원에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어. 국가가 모든 아이들은 유치원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도 국가가 다 대줘야 되잖아요. 국가가 돈을 싹 다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대주지는 않고, 예를 들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국가가 주는 거 반, 지방이 주는 거 반. 국가가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 노인들 다 25만 원씩 준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생각에는 그럼 다 책임져야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아까 국가에 있던 주머니에서 돈을 줘서 지자체가 지급하는 형태지만, 그렇게 해야 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럴 해저드를 일종의 예방을 하죠. 아니, 돈 대주는 사람 따로 있고 사람 쓰는 사람 따로 있으면 나는 이거는 관계없으니까 사람 막 불에다가 쓰면 그만이죠. 막 나눠주면 그만이죠.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항상 매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하려고 하는 게 복지도, 노인 복지도 해야지, 장애인 복지도 해야지, 아이들 교육 복지도 해야지, 문화 복지도 해야지 하다 보니까 뭐예요? 국가가 엄청나게 막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은 여기 50% 돼? 예. 여기 50% 돼? 우리는 주머니 다 비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동네는요, 그 복지는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거 빼고요,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기술 훈련에 다 쓸래요. 왜 그런 재량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동네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는 폐광지역입니다. 폐광지역에서 받는 그 비용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좀 쓸 테니까 기본 나머지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국가 운영에. 그래서 그럴 때 들어가는 돈과 그럴 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재량권, 권한을 이제 주는 것들이 일본 재정 분권에 관한 건데, 간단합니다. 지금 1년에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세금은 지금 거두는 거는 국세가 지금 한 76% 정도, 지방세가 한 24% 정도 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7대 3으로 70%대 30%로 하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뭐 불과 6%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대충 여러분 감으로. 26%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요게 요 비율이 한 6% 하니까 보니까 20조쯤 넘어가야 돼. 20조. 20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2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대충 한번 따져보세요. 20조면 우리 모든 가게에다가,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가게에다가 매월 얼마를 그냥 공짜로 줄 수 있는 만큼 큰 돈입니다. 근데 그걸 뭐죠? 모두 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우리 군인 아이들 봉급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요즘 또 이장 통장님들도 월 20만 원 드리거든요. 아니 우리는 맨날 일만 시켜놓고 이게 뭐야, 20만 원 10몇 년째 똑같아, 또 올려달라 그래. 이런저런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다 합쳐서 비율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데, 우선 크게 원칙만 정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여러분 이제 물건 많이 사시죠? 거기 부가가치세 반드시 10% 내죠? 그 10% 중에서 12%를 그동안 떼서 지방에 내려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21%까지 지방으로 내려보내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 내는 돈은 똑같고, 지금 여러분 내는 돈은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물건이 10원은 세금인데, 그 세금 10원을 어떻게 나누느냐, 지금은 그 중에서 1원 10점만 지방으로 가고 나머지 8원 90점은 국가에서 썼는데, 그거를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조금 눈치채셨죠?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훨씬 나을 텐데, 그렇죠? 주로 물건 어디 와서 사세요? 인천 분들도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서울에 와서, 왜 또 전부 롯데에 와서 또 많이 사시대요? 좀 다양하게 동네도 가죠. 뭐 물건도 좀 별 차이도 안 나더구만. 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얻어진 비율을 그냥 계산을 하니까 또 수도권에만 막 뭉텅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율을 정했어요. 자, 수도권은 자기들의 그 비율을 1, 그랬더니 지방에 있는 광역도시들은 우린 좀 더 비율을 해주세요. 그러면 비율을 자신들이 얻어갈 목보다도 2,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시군구, 저 어려운 지역은 뭐예요? 3.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적절하게 나누다 보니까 수도권이 그동안 자신들한테로 산식으로는 돌아올 몫을 지방에 나눠주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이번에도 지금 쟁점이 그겁니다. 왜? 이렇게 되면 다시 수도권에 또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지방들은 자기들이 기대만큼 안 온다고 여러 가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세로는 그동안 쭉 아마 11.7조 원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분들이 주장하던 20조에는 아직도 못 미치지만, 국세대 지방세 비율이 지금 0.2% 정도, 저거까지 다 하고 나면 아마 0.2% 정도, 죄송합니다, 2% 정도 개선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 2단계, 문재인 정부 4년차 5년차 때 이런 역할을 좀 더 해서 지방세를 좀 더 주고 지방교육 재정을 개혁하고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일거리를 넘겨줘서 저희들이 지방세가 20조 정도 더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 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이 되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대통령께서 여기서 이 7대 3의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가라고 이랬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 했죠. 하나는 워낙 오랫동안의 관행이 그렇고, 또 하나는 워낙 그냥 두면 형식상은 6대 3이 되고 6대 4가 되고 7대 3이 되는데, 제일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이 격차를 메꿔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단계를 걸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렇게 편안하게 해놓았는데, 몇 가지 이건 잘 하셔야 돼요. 야, 뭐 세금 걷어 지방을 막 준다 하는데, 이게 이제 도표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국민이 내는 세금은 똑같아요. 영수증에 딱 똑같이 찍혀요. 찍히는데 그 중에서 1,100원짜리 물건이다. 그 중에 10원을 그동안 부가가치세 1,000원짜리 물건이면 100원을 냈는데, 그 100원이 현재는 89대 11로 가던 거를 79대 21로 앞으로 나누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소비세 확대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혹시 여기 담배 피우시는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로지 그냥 뭐 저희들로서 이 담배를 많이 피워주시는 분 덕분에 이렇게 좀 버티는데, 부끄럽지만 담배가 여러분 한 대를 하면 그 중에는 지방세가 한 40% 되고, 그 중에서 국세 중에서
담배를 피우시니까 자꾸 화재가 나잖아요. 에? 담배를 피우시니까 화재가 많이 뭐 가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산불은 보면 담배불에서 나오는 데 많아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세금에 거기 붙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은 20% 정도를 그걸 주고 있습니다. 그 20% 정도를 소방에만 쓰게 해요. 요 돈은 딴 사람 못 써.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했어요? 왜 우리 소방직을 국가직 하라 뭐 소방관 공무원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서울이나 경기도는 그나마 형편이 나니까 소방 공무원 옷도 사주고 장비도 좋은 걸 사주는데 저 지방에 가니까 불 안 나면 소방관이 뭐 필요 있어 하고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소방 공무원인데. 공무원이니까 봉급은 똑같지만 뭐예요? 복지 비용, 시설 이런 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방의 소방차 오래된 거 싹 다 바꿔줬어요. 지금 방금 우리 저 선생님이 담배를 피워주신 덕분에 우리 소방이 확 지금 때깔을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차 그 돈을 45%까지 하겠다. 담배 소비세의 담배를 보니까 있네요. 담배를 여기 4,500원을 이제 주고 담배를 사시면 그 중에 출고가 등으로 일부 빠지고 그 중에 지방세가 그 중에서 되는데 그 중에서 담배 서비스를 요만큼 뺀다. 공과금 뺀다. 뭐 이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담배 줄이셔도 됩니다. 건강 회복하셔야지. 예. 이제 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 이해찬 당대표께서 혁신도시 시즌2를 하자는 말씀 하셨죠? 이게 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국가가 불균형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셔서 이분이 혁신도시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전국의 공공기관 약 한 120개 정도를 지방으로 내려보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국가스공사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 대구에 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어디 가 있어요? 진주에 가 있죠. 그다음에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어디 가 있습니까? 전북에 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에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니까 그거 자체가 무슨 다른 것보다는 거기에 뭐예요? 좋든 싫든 간에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지역사회 내에 새로운 어떤 타 지역에서 좋은 인물들도 오고 거기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거기 문화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노 대통령이 그걸 했는데 1단계를 딱 해놓고 보니까 요거 가지고 아직 한국 사회의 전체 판을 흔들기는 부족해요. 그래서 뭐예요? 이번에 아마 이해찬 대표 그런 고민을 담으신 것 같은데 혁신도시 시즌을 2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남은 기간 한 100기관 되던데 서로 지금 안 가겠다고 난리인데 왜 수도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살아야지. 그 다음에 금년에 내년 예산에 대통령께서 많이 실었다고 하셨죠. 조금 지방에서 아까 이야기한 옛날처럼 도로 내고 철도 달고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게. 그 대신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 이번에 한번 손을 확실히 대보자. 그 지방에도 지방의 시도 조그마한 시군구 단위에서 생활체육시설 같은 거 못 만듭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해주자. 또 그 지역사회에서 또 환경안전 분야 예를 들면 도로 가드레일 같은 거 자꾸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침범해가지고 보행인이 사망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튼튼한 가드레일을 세우자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또 지금 저 학교는 지금 40년이 돼서 여름이면 늘 비가 조금씩 새는데 그 결국은 돈 없다고 안 해주는 거 이런 걸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이런 거를 모아서 사실상 우리 주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SOC. 그러면 돈이 조금 알뜰하게 쓰이겠죠, 그죠? 그런 거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접경 지역. 그동안은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저기 가면 어려웠거든요. 강화, 여기 포천, 철원, 연천 어려웠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줘야 거기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남북이 긴장이 풀리고 남북이 평화시대가 되면 거기는 중요한 뭐 거점이 되거나 하겠지만 지금 어려워요. 거기에다가도 앞으로 투자를 해주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적어도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를 해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분권과 함께 균형 발전이라는 주요 가치를 내세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오늘 저렇게 이야기한 핵심은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소소할 수 있는 예를 들고 한 거는 너무 자치분권 뭐 균형 발전 이러니까 감이 안 오셔가지고 그게 뭐 내 삶에 무슨 관계 있어? 아니, 관계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또 경기도의 수도권의 도시들은 잘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잘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전국에 확산이 안 돼. 왜? 자치단체장이나 그 공무원들이나 그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시겠다고 결심을 안 하니까 알아서 해. 여러분 또 음식점에 가면 내가 지금 대구 가서 우리 젊은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제발 너희들이 인마 사고의 다양성을 하면 중국집에 가서 자, 난 짜장면 대체 7개 이래 하지 마. 나는 짜장면, 나는 기스면, 나는 군만두. 인마 이런 거부터 훈련 좀 해봐. 왜 그런 걸 통일하려고 하냐? 에? 그렇잖아. 여러분도 그렇죠? 앉으면 야, 마 됐다, 뭐 티나, 뭐 똑같은 거, 아메리카노 6, 뭐예요 아메리카노? 응? 그래서 지금까지가 그게 어찌 보면 혹시 중앙이 결심하면 너희들은 따르라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그렇게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가자. 물론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외교관계, 안보, 국방, 그다음에 국가 단위에서 일어나야 할 거대한 산업 전략, 뭐 그다음에 수출 무역에 관한 것들, 외환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다음에 이른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거, 이런 거야 개별 기업이 개별 지자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나름대로 자기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묶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벤처 쪽에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팁스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좋은 기술이 있다고 민간들이 먼저 발굴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키우면 정부도 거기에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워낙 한 뭐 1년에 한 1억 정도 가지고 적당하게 쓰고 말고 뭐 사라지고 이러니까 뭐를 해서도 나지만은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날 세계적인 IT의 어떤 그 기반은 그런 혁신 생태계였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런 걸 못 만들어 했다면 그런 것들을 마련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실질적 지방분권, 여러분 잘 아세요. 현재는 지방자치예요. 왜?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다고. 이 단체라는 건 뭐예요? 소위 아직까지 이 주체성이나 적격성이 없어 보이는 개념이죠. 근데 지방정부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회에 제출한 헌법안 내용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예요. 새마을회, 뭐 자유총연맹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야. 앞으로는 당신들이 판단해라. 그 대신에 당신들이 판단하고 실행을 하려니 우리 동네는 세금 낼 사람이 없어.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줄게. 그 몫을 중앙에서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모델은 참 좋은데 제일 어려운 것은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이라는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현실 때문에 균형 발전이라는 항상 축을 같이 넣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부분 계실 여러 당원, 시민 여러분들도 아하,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이렇게 양보를 요구하는구나. 그래야 대한민국 전체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있겠구나. 그래야 한 200만에 이루는 해외 근로자를, 우리 해외에서 이주 노동자, 이주 결혼 여성 등을 비롯한 이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끌어담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우습게 봤던 농업 등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는 사회적 자원은 거기서 오는구나. 그래서 수도권에서 조금 더 퍼부어 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제 드릴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3분 정도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질의응답 아직 못하신 분들 위주로 3분만 다. 네.
예, 제가 제안할게요. 우리 정부의 원칙상 남성 2분, 여성 2분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평소 우리 장관님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그 험지에서 정말 그 여러 번의 어떤 선거에서 낙선하시면서도 꿋꿋하게 지역을 지키시는 건 정말 좀 참 저희 당의 입장으로서 아주 예,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예, 바람직하다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은평구 의회 이제 의원입니다.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방의회가 그 모든 권한이 행정부로 다 가 있다 보니까는 직원이나 이런 부분도 그 통솔이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행정감사를 할 때 보면은 사용하고 나서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그 감사 제도도 도입해서 새는 예산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줄 수 있을지 하나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공무원분들하고 여러 가지 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민간의 그 아주 좋은 대체 에너지 뭐 저 미세먼지 대책안 이런 그 쓰레기 대책 이런 방안에 대해서 민간에 좋은 안이 있는데 채택을 안 하더란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 장관님께서 좀 공무원들 어떤 근무나 이런 그런 민간의 어떤 좋은 기술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어떻게 좀 하실지 예, 아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실컷 한 게 지금 지방의 책임 이야기를 했는데 권한과 돈을 줄 테니까 책임은 지방에 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군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것 때문에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는 사전 감사가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의회가 의견을 내고 조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집행부, 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일하다가 돌아가야 되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 심의권이 제한되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의원님 아마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두 번째 말했던 대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무원들이 채택을 안 해요. 왜? 나중에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제가 이제 조금 뭐 2000년대 초반에 이래 국회 들어왔을 때 공무원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면허증이 없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소위 그분들에게는 그런 권한을 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나는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주도권을 져야 됩니다. 물론 뭐 책임은 져야 되니까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분들이 해갖고 많이 좋아졌어요? 이 자칫하면 또 공무원한테 매맞겠다마는 그래도 민간의 역량들 중에서 왜? 이제는 너무 국민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 우리 행정안전본부 중에는 정부 혁신, 정부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시스템 개혁도 있지만 또 하나 사회혁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혁신이라는 건 핵심은 뭡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아이디어를 내고 민간이 상당한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회혁신이라서 그걸 집어넣었더니 작년에 글쎄 그걸 가지고 이게 뺄갱이 예산이라 그래서 그게 싹 다가 한 번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진지하게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정부도 몸부림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책임지라 그러면 제 모가지가 금방 따라갑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남성 여성 차례인데 어떻게? 어르신 먼저. 아까 제가 담배값 너무 많이 뜯어가지고 말씀하세요.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해가지고 종이 쪽지로 했다. 증명서 하나 딸랑 주고 말했거든요. 이게 대해서 다시 한번 뭐 국회에서 뭐 통과도 안 되고 했다고 했는데 차라리 우리 한 몇천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1777명 이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장관실로 그걸 보냈어요. 이런 거는 차라리 패라도 하나 줘라. 종이 쪽이 하지 말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분에 대한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좀 열어주시라. 그 부탁하고 그다음에
적폐청산 문제인데요. 자치분권 강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저 시골에 제 하동입니다. 그 시장 군수가 그 지역에 다 해먹습니다. 강화시켜봤자 지금 아마 전국에 그런 데가 상당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화시키 줘봤자 자기들끼리 아까 장관님 얘기대로 자기들끼리 잔치입니다. 그럼 이것을 관리 감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같은 다 아는 사람들 서로의 관계인데 저도 해먹든지 말든지 여야 일 관리 져가지고 해라 마라. 특별히 우리 하동 같은 데는 그래서 기향인들이 만든 자치참여연대가 있습니다. 이번 하동 군수를 또 선거법으로 고발됐고요. 이런 사람 아니면 안 합니다. 각종 이건 특히 뭐 사무원 성진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저는 뭐 대학 교장이 교사가 어르신이 녹음되거든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름 같은 빼고 어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취지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이대로 두면 자칫하면 동네 유지들의 난장판 된다. 그 걱정이시죠? 관리 감독이 예, 철저해야 된다. 예. 예. 어르신 질문 중에서 첫 번째는 어르신 나이도 제가 55년생입니다. 아 그래 우리 선배님 중에서 아까 이야기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명예는 회복이 된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뭐 서훈이나 혹은 보상에 대한 것은 저는 그 무슨 법적 절차가 있을 텐데 그걸 안 밟으셨습니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민주화 운동자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가가 보훈에 관해서 그분들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위령하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게 너무 우리가 박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만은 꼭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다만 과거사에 대한 지원 업무는 저한테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부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법률적 뒷받침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는 곧 뭐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우려, 구체적인 어느 한 지자체 예를 드셨습니다만 그건 빼고라도 전체적으로 이대로 내려가면 주민 참여와 감시가 약한 지역에서 지역 유지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자치분권이 되면 어떡하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권한과 기회를 많이 주되 어른께서 말씀하신 그 부패의 유형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감시자는 주민입니다. 지역에서 보면 알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알다시피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사하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또 주민자치의 정신이 훼손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상당 부분 미흡하다는 그분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장치를 안전장치를 넣은 것은 지금 바로 우리 선배님이 걱정하신 바로 동네 유지들만을 위한 지방분권과 그런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거고요. 아마 또 그 과정에서 관행화된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옛날 그 조선시대에도 뭡니까? 지역에 있는 그런 자치 권력들이 있었죠. 향반이니 좌순이 하는 아직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잔재들이 하루아침에 뿌리 뽑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그런 사회학적 분석이 없겠습니다만 저희 때 C. 라이트 밀즈라는 분이 쓴 파워 엘리트라는 책에 보면 미국 사회도 조사를 해보니까 약 어떤 그 로컬 단위에서 300 내지 400의 그 엘리트들이 사실상 지역사회의 자원 배분, 여론, 정치적 의사결정을 거의 독점하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간에 그런 역량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회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이게 너희하고 코드 비슷한 놈 키우려고 그런다고 해서 작년 예산이 다 깎여서 하여튼 금년에는 어떤 설득을 하되 그분들이 우려하는 여지를 빼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예. 질문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여성 두 분. 예. 그리고 저 남성은 마지막에 하시고, 예, 먼저 말씀하시죠. 그건 아니, 그건 나중에 요 먼저 하시고. 예. 죄송한데요.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 국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를 저출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출산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그 높은 교육비 부담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출산 저하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교육비 중에서도 결국 저기 대학교에서의 그 높은 등록금 근데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그 대선 2번에 걸쳐서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이 나왔었는데 왜 전혀 지금까지도 실천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가능성이 앞으로 있는지 그리고 뭐 더 욕심을 내자면 국가가 교육비하고 의료비 정도는 책임져 주는 그런 어떤 그 복지국가로 가는 게 더 좋은데 어쨌든 시작이 일단 반값 등록금이 공약으로까지 또 나왔는데 왜 이 반값 등록금이 실현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 반값 등록금 지금 이렇게 좀 전 시간에 뭐 교육감님이 이렇게 뭐 뒤로 이렇게 장학금을 뭐 한 반 정도 주고 있다. 그래서 뭐 거의 반값 등록금 하는 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다르다. 고지서에 반값 등록금이 반값으로 딱 고지가 돼야 그 부담을 이제 믿고 줄고 이렇게 해서 출산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좀 알겠습니다. 반값 싶습니다. 등록금이 처음 제기될 때가 한 8, 9년 됐죠. 핵심은 반값 등록금의 요지는 뭡니까? 당시 등록금이 턱없이 비싸다는 거였죠. 그 뒤로 8년 동안 아마 등록금 동결이 됐을 겁니다. 8년 동안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아마 반값 등록금을 못 미치지만 약 한 30%의 결국은 등록금 인하 요인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대학은 그동안 그렇게 엉터리로 등록금을 막 부풀려서 왜 반값으로도 학교 운영이 되는데 그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떠넘겼을 거야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건 조금 정치적 상징이 강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대학에다가 이 주름살을 다 집어 던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대학은 여러분들이 사립대학 뭐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대학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스스로 질문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 국가가 그 실질적인 비용을 계산을 해야 다 할 수는 물론 없겠죠. 그 대학에는 연구 기능 뭐 이런 기능이 다양하게 다 있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각오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소위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국내에서 학생 수를 다 감당을 못하니까 막 해외 유학생들 유치를 하는데 수업 내용은 부실하고 이른바 학점 장사를 한다라는 막 그런 비난을 받는 대학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대학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결국은 대학도 이대로 그냥 계속 내리찍으면 대학은 그냥 굴러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은 국가가 점점 책임을 키워가는 것이 아마 그게 이 문제 해결의 원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긴 하지만 사실상 아까 이야기한 현실하고는 그런 괴리가 있었고 지난 8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이 결국은 반값 등록금까지 못 갔지만 그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인하하는 효과가 있었고 또 아까 교육감 어느 교육감이 말씀하신 건 솔직하죠. 지금 국가장학금이 어느 분위까지 혹시 지역된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분위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하면 다 나가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것 되고 다만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사회 나가자마자 그 장학금이 개인 빚이 되도록 하지 않는
그래서 사회생활에 첫 나가자마자 무거운 짐을 얹어서 사회에 나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제도, 그건 도입이 필요하겠죠. 혹시 이 문제는 저는 아까 이야기한 명쾌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부담을 대학 당국에만 다 떠넘길 수도 없고 학부모에만 다 떠넘길 수가 없으니까 아까 국가가 결국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예, 한 번만 더 하고 아까 저 남학생 계속 기다렸는데 예. 이 학생 주는 게 아니고? 이 학생.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건 혹시 개인적인 저한테 질문하겠으면 나와서 해주시고 지금 45분부터 다음 강의죠? 짧게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관님 작년 5월 8일 날 때 대선에 뵙고 오랜만에 전 대구에서 온 송명수라고 하고요. 그냥 질문 패스트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주민 최고위원이 항상 주장하신 국민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한 내용이 이번 PT라든지 10월 30일 합의 방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과 그다음에 지금 행정부의 보관은 어떠하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제발 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셨는데요. 액티브엑스 폐지 또는 간소화 그리고 공공 IP의 그 로그인 가입 그다음에 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행안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 어떠하신지요? 뒤에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게. 액티브엑스는 지금 계속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 IPN 대체도 거의 다 될 겁니다.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IPN 대용할 수 있는 방법, 민간 IPN을 쓰든가 혹은 민간 인증업체 혹은 심지어 핸드폰 동일인 확인까지도 다 우리가 열어놓을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 앞에 그 질문이 지금 주민 소환은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소환 요건을 거기 보시면 많이 완화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환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주민투표 요건이니 쓸데없는 것을 강화해서 주민 소환 제도의 실익을 없애자는 어떤 못 들어가는 건 없는 대신에 그 대신에 소환 제도를 남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또 엄격하게 옆에 몇 가지 규정을 둬야 됩니다. 선거 이후 1년 내는 못 한다든지 선거 앞두고 또 마지막 1년 내는 안 한다든지 이렇게 또 주민 소환 제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몇 가지 이제 제한을 둬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도 주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소환 제도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네. 그건 제가 여기 띄워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